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는 저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인생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 이창준입니다. 생각노트 수학 아카데미라는 수학학원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에서 일하다가 퇴직하고 세상에 나온 지 한 3달 정도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를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보통 다른 사람들 보면 회사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실 이제 난 여기서 이제 재미가 없다 이러면 그만두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할 걸 다 해본 느낌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인정받을 것도 다 인정받아보고 여기서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보고 그래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많은 정말 배움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재밌고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생각노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막 책도 쓰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한 지가 이제 한 5, 6년이 됐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물론 제가 이제 세상을 막 뒤엎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해야 된다. 내가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일이면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서울대 졸업 후 도쿄대, 삼성전자 그 이후는 학원 원장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자체가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귀천이 없으면 그런 말 아예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분 생각에는 아마 직업에 귀천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은 박사 나왔으면 교수가 위고 그 다음이 또 삼성전자 연구원이 미치고 그 다음이 수학학원 원장이나 이런 거 저 미칠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극복했던 계기가 뭐냐면 저는 교수가 될 기회가 있었고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을 일해 봤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밀려나는 느낌이었으면 그 말을 듣고 타격을 받아가지고 그래 왜 이렇게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나 저렇게 생각하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 표창을 4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은 차기 임원이나 이런 말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런 인식을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내가 진짜 세상에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사실 좀 그런 댓글을 즐기는 편이에요. 네, 더 많이 달아주세요. 그런 선택에 대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못 말리겠구나라는 걸 이제 아셨을 것 같고 근데 저를 믿어주셨죠. 와이프는 사실 한 6년 전부터 불안해했지만 그것들을 많이 이제 자기도 극복하고 저를 지지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나 자신 있다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래봐야 이거 또 허세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상황들 좀 이렇게 많이 마주치려고 노력했냐면 제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저도 듣고 제 부모님도 듣고 제 와이프도 듣는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감을 얻은 거죠. 이 사람은 나가도 된다. 이 사람은 진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나오게 됐고 물론 이 얘기 또 들으면은 남의 말을 믿고 그런 말은 립 서비스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살면서 이게 정말로 입 발린 말일까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을 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개월 됐잖아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힘들었고 생각보다 더 바쁘고 제가 제일 느꼈던 거는 저는 제가 회사에서 정말 이 회사 일을 내 일처럼 한 줄 알았거든요. 이건 내 일이다. 나는 정말 내 일처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저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내 에너지를 많이 아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말 모든 거를 다 쏟아내고 있고 모든 걸 다 쏟아냈는데도 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아쉽고 이거를 내가 팔로우하지 못하는 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금전적으로는 곧 이제 아무도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거를 비웃지 못하는 시기는 곧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만둔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딱 선언한 게 8개월 됐어요. 왜냐면 이제 건방진 건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있을 인사 이동을 예상하고 미리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월 됐는데 저는
제일 아쉽고 그리운 게 뭐냐면, 후회는 아니고 아쉽고 그리운 게 뭐냐면, 회사에서 따뜻하게 맨날 나오던 그 점심밥, 아침, 점심, 저녁 다 주던 거. 그리고 제가 다니던 이 삼성전자에는 그 수영장이 정말 밖에서는 갈 수 없는 수영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수영장, 그다음 회사 안에 꾸며진 공원들,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립고, 제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되게 그리워요. 근데 그 외에는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3개월 전이나 4개월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제가 회사를 안 그만둘 결정할 것 같지 않지만, 마지막에 인사를 제대로 못 나온 거, 마지막에 막 이거 준비한다고 바빠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막 이랬던 게 너무 아쉬워서, 돌아간다면 이 동료들하고 많이 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요. 행복하다. 근데 저는 회사 다닐 때도 행복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육아할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 너무 행복하죠. 너무 힘들어. 이런 과정? 그런데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얘가 곧 큰다. 그럼 옆에서 또 그래요. 얘 크면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 힘든 거의 종류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저는 계속 힘들고 계속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힘들고 계속 행복하겠죠? 저는 그냥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여기서 행복하려고 노력하면 점점 불행해지고 힘든 것 같고, 이 페이지가 쭉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겪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치면 행복한 게 맞겠네요. 네, 그렇게 치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재밌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관계가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만약에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고 도쿄대를 나오지 않았으면,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저의 말을 덜 신뢰하실 거라 솔직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피파 랭킹 낮아도 월드컵 우승할 수 있어요, 나가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파 랭킹이 높거나 하잖아요. 그럼 좋은 시드에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선전이 뭐 예를 들면 면제가 된다던가, 아니면 일정도 어쨌든 높은 시드에 유리하게 되고, 또 중계도 되게 높은 그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때 경기 시간도 잡히고 중계가 잡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혜택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학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학벌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각하는 방법을 알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는 저는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인생은 좀 운에 맡기고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막 좋은 사람을 만났거나 되게 좋은 기회를 만났거나 내가 투자한 게 잘 된 거를 노리고 사는 건데, 저는 제가 아직 막 그렇게 막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고 제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고민할 줄 아는 사람들을 봤을 때,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얼마 나왔다가 아니고,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각할 줄 알고 이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이 머터리얼이 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학생들 보면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애 있잖아요. 이렇게 멍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만약에 나한테 나중에 내 회사에서 내 부하 직원으로 왔어. 내 이 친구한테 일을 맡길 수 있을까? 얘를 이렇게 냅두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얘 이렇게 냅두면 안 된다. 얘 회사 가서도 못 살아남는다. 얘 사업할 때 자기 회사에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얘 고민하고 더 생각하고 감으로 찍으면 안 되고 더 생각해서 확률을 높이고, 이런 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건 저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육을 하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사실 이쪽인 것 같아요. 학벌 무용론 시대,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저는 학벌이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대를 많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학벌이 중요하면 사람들이 의대를 가지 않겠죠. 학벌이 중요하면 분명히 어디에 갈 거냐면, 저기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이런 데 가서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갈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많이 간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학벌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벌은, 저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학벌은 굉장히 큰 무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에 언젠가 변화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한테 학벌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됩니다. 저는 학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도 사람을 뽑거나 사람을 볼 때 학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 예선전이 면제되고 하는 것들,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서울대 후배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취업이 안 되고 뭐 학교를 나와봐야 뭐 좋은 일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대를 나온 너네들은
붕어빵 장사를 해도 붕어빵을 더 많이 팔아야 되고, 너네가 저기 어디 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식당을 열어도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인프라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심지어 너네가 다른 데 가가지고 완전 생뚱맞은 일을 해도 너네들 도와줄 사람이 있고, 너네들이 배웠던 그런 과목들이 있고, 너희들의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제가 강조했던 거는 그러니까 더 올라가려고 낑낑대지 말고 그때 나를 더 성장시키고 좀 주위를 돌아봐라. 남들이 막 살아남으려고 나를 증명하려고 애쓸 시간에 너네들 그런 에너지 필요 없잖아. 네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네가 얼마나 일에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괜찮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은 좀 더 다른 거에 신경을 써라. 전 이런 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나와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제 자신을 증명하는 에너지를 굉장히 들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제가 공부 잘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에너지를 다른 데 썼죠. 책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이런 환경들에서 저는 성장했다. 저는 학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벌이 안 좋더라도 학벌을 취득하기 위해서 내 온몸을 바쳐 한번 열심히 노력해본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진로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정말로 애들은요, 생긴 대로 살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의대를 자퇴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과학고 자퇴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아요. 서울대 다니다가 때려치고 다시 의대 가는 애들 많아요. 왜? 나 서울대 공대 왔는데 나 아닌 것 같아. 이러고 이제 다시 의대 가는 친구들 많아요. 그리고 옆에서 보면 그 좋은 직업을 갑자기 때려치고 막 갑자기 너 왜 그거 해?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이시겠죠? 그런데 결국은요, 이제 미디어가 열리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생긴 대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눈 닫고 귀 닫고 딱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결국은 생긴 대로 살게 해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공부 방법이나 진로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늘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은, 영재교 가겠다고 준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이런 이유로, 근데 아니 애가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느냐? 근데 안 행복할 것 같다? 영재교 가서 못 버틸 것 같다? 그러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왜? 정말로 그만두거든요. 의대 다니다가 그만둔다니까요. 그리고 서울대 다니다가 그만둬요. 예전하고 이제 우리랑 달라요. 안정된 공무원 하시다가 그만둬요. 삼성 다니다가 그만둬요.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는 생긴 대로 길러주는 게 포인트다. 일단은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방식이란 게 있고요. 이 아이가 정말 기분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줘라, 아이가 뭐 생각하는 걸 그냥 하게 해줘라, 그냥 좋아하는 거 하게 냅둬라,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아이를 열심히 관찰하셔가지고 각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일과 이 아이가 잘할 수 없는 일,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일과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일과 좋아할 수 없는 일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야, 얘 진로는 이걸로 정해! 그런다고 얘가 그 진로로 가지 않죠. 하지만 공부 방법이 그렇게 세팅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연산을 죽어도 싫어해. 정말 이 외우는 거를 죽어도 못해. 특히 영재 중에 많거든요. 이 외우는 거 정말 막 너무 싫어해서 막 정말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야, 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걔를 들이고 앉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들은 이제 우리도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얘는 외우는 걸 더럽게 싫어해.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 그러면 얘를 외우지 않고 이것들을 숙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게 생활 속에서 퀴즈로 수학을 다루게 해서 99, 81 못하면 밖에 나가서 9 곱하기 9는 얼마게? 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를 본인 스스로 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애는요, 이게 유형별로 줘야 너무 마음이 편안해. 예, 그러면 우리 애는 정말 유형별로 공부하는 아이구나.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어떤 것들을 유형별로 주는데 수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시키냐면, 네가 유형을 분류해. 네가 이 수학 문제들을 네가 유형을 분류해. 그것도 공부니까. 남이 주는 유형 1번, 남이 주는 2번이 아니고 네가 이 수학책을 보고 여기에 나온 문제들을 쫙 분류해서 어떤 유형들이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내가 이런 문제가 약하다는 걸 너 스스로 분석해라 라고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생긴 대로 살게 해주고, 이 아이가 이렇게 생긴 대로 살면 이런 약점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건 이렇게 보완을 해주자, 이런 되게 당연한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한국 사회는 다 모아놓고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코스를 밟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고, 그렇게 생각하려고 찾았을 때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영재성이 있나요?
모든 아이는 영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이는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영재성이라고 할게요. 이 아이가 가진 영재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아이는 영재다라는 말은 전 좋아하지 않지만 모든 아이가 영재성이 있다고 하면 그건 맞는 말이죠. 어떤 아이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딱 오면은 저한테 와서 이거 왜 그래? 그러면 그냥 왜요? 막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옛날에 이거 진짜 말 안 듣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아이들 만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보통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 좀 있어요. 독창성이고 자기가 독특하고 특이하고 남들과 다르다는 거를 굉장히 어필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반응이 항상 그래요. 여기다 쓰라면 여기다 쓰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하면 자기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읽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는데 너 포켓몬 좋아한대요. 포켓몬 어떤 포켓몬 좋아해? 물어봤어요. 일부러 물어봐요. 어떤 포켓몬을 좋아하냐? 어떤 친구는 많이 나오는 포켓몬을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강한 포켓몬을 좋아해요. 어떤 친구는 이쁜 포켓몬을 좋아하거든요. 걔는 어떤 포켓몬을 좋아한다고 하냐면 특이한 포켓몬이 좋대요. 그럼 그 친구가 좋아하는 건 뭐죠? 특이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를 칭찬하는 방법이 뭐냐? 너가 한 거 진짜 특이하다. 진짜 특이한 방법을 찾아내. 근데 있잖아, 여기서는 특이한 것만 찾으면 안 돼. 이거 해야 되거든. 잠깐만 해보자. 이렇게 가야 그 친구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말 안 듣네. 이거 왜 이래? 이래버리면 이제 그 친구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자기 영재성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를 그러면 이 친구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학원을 보내야 될까? 막 모아놓고 막 판서해가 이거 보내야 될까요? 안 되죠. 그 친구가 가진 영재성과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주는 게 그 아이의 영재성을 길러주는 거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영재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 길이 바로 이제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의 영재성을 막는 부모 최악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어른들의 조급함 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조급함이죠. 자, 어른들의 조급함이 왜 그걸 막냐면은 일단 어른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어떤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냐면 말을 잘 듣는 애들이 살아남아요. 말을 딱 시켰는데 말을 잘 들어.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애들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황소 같은 시스템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황소 나쁜 학원이라고 저는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황소에 가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친구랑 잘할 수 없는 친구 너무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도 이제 그걸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가서 안 되는 친구들이 오히려 수학을 더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수학을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은 황소에 가서 나의 풀이를 그대로 써라 그러면 내가 왜 이 풀이를 그대로 써야 되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혼자 문제 풀고 미션 해결하면 가는데 이 친구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고 얘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하고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황소가 막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친구는 거기 안 맞는데 거기다 집어 넣어놓은 거죠.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이 독창적인 거를 추구해요. 그래서 패턴을 못 읽어요. 이런 친구는 또 패턴을 읽도록 도와줘야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거꾸로. 수학은? 그러면 그런 친구는 오히려 불러서 일로 와봐. 너는 여기서 너한테는 수학은 창의력을 요하는 과목이 아니야. 너한테는 수학이라는 거는 혼자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패턴을 파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무기와 쓸 수 없는 무기를 잘 파악해서 분류하는 게 중요해. 알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조급하거든요. 일단 시키면 빨리 해서 문제집을 빨리 풀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이거 넘어가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 그럼 어떻게 또 두 바퀴 돌려야 돼. 이 과정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낼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신 게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영재와 실제 영재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영재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영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를 사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별로 영향을 안 주거든요. 영재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영재는 누군가가 막 개발해줘서 이런 거 우리 영재라고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런 영재라면 사실 부모님이 막 노력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튀어나와요. 막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영재가 아닌 아이를 영재처럼 막 교육시키는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아예 이 방법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수월함이 좀 달라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부모님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착각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지금 우리 아이가 원래 영재인데 내가 지금 못 챙겨주고 못 끌어줘가지고 얘가 안 튀어나오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많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우리 아이가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못 끌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런 아이의 영재성은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영재들이요.
그 영재들은 그냥 고도 영재나 초고도 영재 말씀하시는 걸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튀어나옵니다. 두 번째는 영재가 꼭 한 분야에만 뛰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없어. 영재 아니야. 근데 똑똑하다는 말은 듣거든요. 근데 영재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잘하는 게 없거든? 근데 영재는 굉장히 다방면에 있고 결국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그 종합적으로 메타인지를 할 줄 알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인간 친화적 지능이 뛰어나서 사회성이 뛰어난 영재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낮아요. 예, 그냥 그거는 뭔가 그냥 애가 성격이 좋네 이러고 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는 영재를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재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재성이라는 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시고 영재들 중에 진짜 영재들 중에 웩슬러 검사하면 IQ 낮게 나오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진짜로 고민하시고 관찰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내가 끌어주면 영재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망친 거 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면서 본 진짜 영재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제가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사실은 영재들이 막 제가 우리 학원 영재들 뽑는 학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좀 오는 편이거든요. 일단은 영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이제 위인전개 나온 영재들 있잖아요. 뭐 7살 때 뭐를 다 뗐다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치동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대치동에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1학년이나 2학년인데 소인수분해 해봐 그러면 5학년이나 6학년보다 더 잘해. 그냥 쫙쫙쫙쫙쫙 나와요. 그래서 얘 뭐지? 이런 친구들이 있고 새로운 개념을 딱 주면은 어떤 친구가 있냐면 그거를 이거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 착착착착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유의 영재들이 있어요. 이런 영재들은 굉장히 학원에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 유형의 영재들이 있는데 지가 영재인지도 모르고 있던 친구도 있어요. 난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난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왔는데 얘기해보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한국 수학이 안 맞아서 구박당하던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는 수학을 못한대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냐면 이 친구는 이제 겉으로 보기도 되게 특이해요. 이제 부모님도 걱정하시는데 이 친구는 답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근데 답이 보여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방정식의 함수를 보면 딱 보고 숫자를 쫙 돌려가면서 답이 딱 나와요. 그러면 답이 나왔네. 그럼 그때부터 물어요. 선생님 답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답이 맞아.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푸는 거야 그러면 또 설명을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어요. 신기하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은 제가 오히려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보고 뭔가 고민해보고 이제 문제를 분석해서 이런 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얘는 뭐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보인다고? 근데 이게 직관적으로 답이 보이는 게 좀 감이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근데 거의 저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계속 수학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했는데 거의 저랑 비슷한 수준으로 답을 딱 보면 문제 딱 보면 답을 딱 뽑아낸 친구가 있다. 이런 친구가 있고 세 번째로 특이한 친구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애들 영재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지? 하면서 자기가 가르쳐준 적 없는 중고등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얘는 도대체 뭐지? 근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엄청 느리고 생각도 엄청 느리고 할 때 질문 엄청 느리고 이런 거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지? 네 어떻게 생각해냈지? 보니까 우연인가? 보니까 아니에요. 지가 정말 생각해내서 그걸 잘 설명하더라고요. 보면 이런 영재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티가 안 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영재들이 굉장히 눈에 잘 띄고 이제 그런데 아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애들은 오히려 수학을 못하는 애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상하게 저희한테는 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영재 아이들이 부각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영재들의 영재성이 사라진다기보다는 영재들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묻힌다고 생각해요. 인정받지 못하면서 묻힌다. 왜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영재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수리 논리 지능이 뛰어나거나 한 분야가 딱 뛰어난 친구들은 다른 분야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한국 이 시스템에서
수행평가도 챙겨야 돼, 뭐 기말고사도 해야 되는데 거기 가정기술도 있어, 한문도 있어, 도덕도 있어, 수학도 있어, 영어도 있어, 과학도 있어, 사회도 있어, 이런 거를 다 챙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 저도 잘 이제 한국 시스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중고등학교까지 이런 것들을 못 챙겨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옆에서 보기에는 얘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걸 극복하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기회를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뭐 학벌 얘기했지만 좋은 대학을 못 가버렸어요. 그럼 이 친구가 영재라도 주위에서는 아, 쟤 똑똑한데,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재들이 영재성에 묻힌다, 퇴보한다가 아니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점점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에서 발굴하기 힘든 그런 타입의 영재들,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재 아닌 아이들이 영재를 앞설 수 있나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케이스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려요. 영재이면 좋을 것 같죠? 영재면 엄마들이 정말 저한테 울면서 찾아온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 아마 여러 군데서 다 여기서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교육의 민족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재 엄마들은 울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애가 영재다. 와,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아유, 나도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영재 어머니들은 고민이 너무너무 많아서 도대체 얘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가 고민이 분들이 많고, 관계도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해요. 얘네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는 비율보다 저는 오히려 저처럼 영재가 아닌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모든 과목들을 잘 챙기고 그 되게 높은 이해를 가지고 고루고루 챙기면서 대학을 잘 가는 케이스가 사실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영재성에 넣으신다고 하면 그거는 맞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분명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 말을 들으면서도 영재 그러면 뭔가 하나 빡 튀어나온 막 모차르트 이런 사람들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막 IQ 230 이런 거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수학 문제를 막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거 풀었어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그런 영재성이 아닌, 그런 영재성 안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입시에는 훨씬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100% 공감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SNS에도 많이 올렸는데, 과제 집착력이 재능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제 집착력은 진짜 재능이거든요. 과제 집착력은 재능이기도 하고 역량이기도 해서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이 타고난 과제 집착력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길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제 집착력에 대한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과제 집착력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해 주는 게, 우리는 약간 야, 너는 서울대 가는 거야, 정했어, 화이팅! 그러면 애가 나는 서울대, 그러면 갑자기 이제 과제 집착력이 확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습 동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 연구 결과들을 많이 분석해 보니까, 제 논문도 진짜 많이 읽고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과제 집착력을 올려주는 거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책임감이에요. 이 공부는 내 거다, 이 공부는 내 거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집착력의 요소고요. 그리고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 영재인 아이들과 영재가 아닌 아이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이 영재인 아이들과 영재가 아닌 아이들, 특히 과학 분야에서 과학 영재와 과학 영재가 아닌 일반 아이들을 구분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과제 집착력을 갖게 하는 요소가 달랐어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과학 영재들은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독립성이에요. 독립심입니다. 독립심. 그게 뭐냐면, 얘가 막 엄청 재밌게 막 하고 있었어요.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딱 개입해서, 야, 너 이거 공룡 좋아하는구나, 우리 공룡 전시회 가보자 하고 막 개입을 딱 하는 순간 아이의 과제 집착력이 어떻게 되냐면 깨진다는 거예요. 너 공룡 좋아하잖아. 너 공룡 좋아하잖아. 공룡 더 열심히 해야지. 깨진다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또 영재 아이들이 가장 이 아이들한테 의미가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적 사고예요. 미래지향적 사고가 이 영재 아이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야, 너 공부 못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고, 공부 잘하면 이렇게 되고 말이야,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생활하면 될 수 있고, 공부 잘하면 좋은 데에 갈 수 있고, 이런 게 영재 아이들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옆에서 보면 속이 터지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적절한 선에서 영재 아이들과 영재 아닌 아이들한테 둘 다 중요한 건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까요? 책임감이 굉장한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길러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공부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거죠. 요즘 교육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요즘 교육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의 아이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저와 비슷한 또래 부모님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 라는 기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공부 못하는 애 라는 기준이 옛날이었으면 어느 정도를 여러분이 공부 못하는 애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 하위 30%? 한 하위 40%? 하위 한 20% 되는 애들은 선생님이 공부 못하는 애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그런 아이들은 뭔가 조금 더 얘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회 분위기를 잘 생각해 보면 요즘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를 나누는 기준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인구가 줄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한 15%에서 자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15%에서 자르고 있고 우리는 이 15%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도 일부 있지만 저는 15%를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2, 3%만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허덕이면서 끌려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 하위권이니까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길이 없어요. 아예 이 치고 올라갈 길 자체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길이 없다는 게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나는 어디 가서 어떤 케어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수학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경쟁 중심에서 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진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수학이라는 과목이 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알려주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학을 잘한다는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수리 논리지능 뛰어난 수학 영재들 빼고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애는 어떤 아이일까요? 보통 생각해보잖아요. 수리 논리지능 뛰어난 그 수학 영재들 말고 보통 아이들 중에 수학을 잘하는 애는요, 대부분 모든 것을 잘합니다. 운동도 잘해요. 막 운동신경이 타고나지 않았지만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거기서든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요. 저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차분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 내가 지금 받은 문제가 뭘 구하라는 문제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분석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이거를 풀기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힌트가 뭐냐, 나에게 지금 있는 자원이 뭐냐 분석해야 돼요, 문제 안에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글을 잘 읽어야 돼요. 글을 잘 읽고 그림을 잘 읽어내고 이 상황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세 번째, 게다가 작가의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도 파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게다가 수학은 또 이런 분들 많으시죠. 다 맞춰놓고 틀린 애들 있다. 꼼꼼해야 돼요. 자기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자기가 꼼꼼하거나 자기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찾아내지 않으면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경쟁과 모든 문제 해결에 적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수학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가르치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수학은 잘하려면 일단 현상을 잘 파악해서 여기 문제가 뭐냐 지금,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원이 뭐냐, 그럼 나한테 없는 게 뭐냐, 그거를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 그거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내가 틀리는 실수를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잡아내고 피드백할 수 있느냐, 이게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이걸 잘하는 애가 어떻게 다른 과목을 못하겠으며, 이걸 잘하는 애가 어떤 경쟁에 가서 왜 뒤처지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수학을 잘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어디에 가서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사고방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우리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능이 수리 논리 지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수리 논리 지능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결국은 메타인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저기 100개의 구슬이 있는데 그중 25%가 금구슬이래. 자, 그럼 금구슬 몇 개니? 그럼 애들이 다 알아요. 25개라고 알아요. 자, 너 3만 원인데 물건이 3만 원이야. 30% 세일해주면 얼마니? 할인해주면 얼마야? 그러면은 3만 원인데 30%면 9천 원 할인해서 2만 1천 원이라 애들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거 계산 못하는 아이들은 저는 중고등 학생 중에 못 봤어요. 어른 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이거를 문제에서 원가가 10,000원짜리 물건을 15% 이윤을 붙여 팔았다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못 풀기 시작해요. 그리고 소금물이 200g짜리 소금물인데 거기서 15%가 15%래요. 소금의 농도가, 소금물의 농도가. 그럼 여기서 소금이 몇 g이냐 구하라고 하면 못해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막 그래서 막 헷갈려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이 할인율 그러면은 원가 곱하기 100분의 뭐 100 더하기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생활에서 쓰던 그거 있잖아요. 그걸 연관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하게 사회생활 하면서 애들이 그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야 100원짜리 물건을 5개 사면 얼마야? 그러면은 500원 딱 하거든요. 근데 100원짜리 물건을 5개 샀을 때라고 하는데 이걸 갑자기 100 곱하기 5가 아니라 100 더하기 5라고 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을 내 수학 문제로 가져와서 끌고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뭐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막 기가 막히게 공식을 외우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뭐 거속시, 소금물의 농도 이런 거 외운 적이 없어요. 잠깐만 30%에 내가 10,000원짜리 물건 30% 깎아주면 7,000원이지. 내가 어떻게 한 거지? 그치, 10,000원에서 30% 깎아주면 0.7 곱했네. 아, 그럼 여기서도 만약에 이렇게 A1을 B% 할인해줬다 그러면은 A1에 100분의 B를 곱해서 원래 것을 빼면 되겠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아이들 수학을 잘한다는 거죠. 저는 이걸 이제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로 부르는데, 이걸 할 수 있는 아이와 이걸 할 수 없는 아이는 중고등학교 때 수학 정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생활 속에 쓰던 거를 제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 수학을 잘 넘어갔어요. 이렇게 잘 넘어간 아이들은 중학교 때 배운 수학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루겠죠. 그럼 또 고등학교 가서 이걸 자연스럽게 다루면서 수학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한 단위 나올 때마다 공포에 질리는 거죠. 이거 또 새로 나왔다, 이거 또 외워야 돼. 이런 과정, 내 삶과 나를 연결시키는 과정,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이걸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지? 라고 생각해보는 과정, 이거를 연결시켜주는 거는 완전히 상위권과 그 밑에를 갈라주는 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학에 흥미없는 아이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정말 있을까요? 정말 생각해보세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아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재미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보시면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들한테 너 그 네모네모 로직 같은 퍼즐 주잖아요. 아니면 스도쿠는 조금 이게 갈리는데, 아이들한테 숫자 퍼즐 같은 거 한번 줘보세요. 싫어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레고 다 좋아하죠? 레고도 결국은 수학입니다. 기하고 수학이에요. 수학을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거를 망가뜨리기 시작하냐면, 자, 3일은 3, 3, 2, 6, 3, 3, 9. 이때부터 저는 우리가 수학을 망쳐놓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문과고 뭐 예체능이고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데려오시면 어렸을 때 제가 얘가 수학을 재미없어서 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진짜로 이 수학 과목을 싫어하게 만든 거죠. 이 수학이라는 이 본질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고요. 오히려 재밌어하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 수학 과목과 수학을 분리시켜서 애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흥미가 없다, 걔는 수학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의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돈 계산하는 거 재밌잖아요. 돈 계산하는 거랑 이 내가 수학 문제 풀던 걸 연결시켜주는 연습. 이게 갑자기 뭐 누가 몇천 원을 하고 뭐 문제 풀면서 몇천 원을 가져왔고 누가 몇천 원을 잃었고 이러면 재미없던 게, 생활 속에서는 재밌는 요걸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서 이 생활과 수학을 연결시켜주고 재밌고 흥미있게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다고 만들어준 이 과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해력이 부족해서 수학 문제를 못 푼다는 말에는 동의하시나요? 완전 체감되죠. 완전 체감돼요. 완전 체감돼서 어느 정도로 체감이 되냐면, 진짜로 아니 정말로 이걸 이해 못한다고 한 싶은 친구들이 제가 봤을 때 거의 70%가 넘어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애들이 80% 70% 정도는 그냥 이 수학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이해하는 것 자체가 상위권이에요. 물론 저희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밑줄 쳐서 1번, 2번만 딱 이게 1번 문장, 2번 문장만 할 수 있으면 저는 정말로 그냥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아이들을 무시해가지고 요즘 애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면이 달라진 거냐면, 제가 여기서 필요한 문해력은, 여기서 말하는 문해력,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은 그냥 일반 어떤 뭐 이런 소설책을 읽거나 했을 때 문해력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저는 이제 짐작하기를 이게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문장이나 이 글이나 어떤 상황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 익숙하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부터 20까지의 수 중에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 분해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근데 애들이 이거를 못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왜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딱 보고 이게 뭐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문제를 읽어줘요. 자, 문제를 끊어서 한 단어씩 읽어봐. 시작하면은 1부터 20수 중에 뭐라 그랬어? 1부터 20까지의 수요. 그러면은 자, 1부터 20까지. 자, 그 다음에
모든 짝수. 요 중에 모든 짝수. 그럼 얘가 찾아요. 모든 짝수. 자, 그 중에 걔네들의 곱. 그래요. 그러면 곱해요. 걔네들을 그 곱한 수를 소인수분해. 그럼 이거 소인수분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1부터 20까지 모든 짝수의 곱을 소인수분해를 하라고 그러면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뭐죠? 모든 1부터 20까지의 수래. 자, 그 중에서 모든 짝수는 뭐가 있어? 1, 2, 4, 6, 8, 10에서 20까지 있어요. 자, 그럼 걔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다 곱하래요. 곱하면 돼. 어떻게 하라고?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요. 이게 수학에서 필요한 문해력이거든요. 이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보고 느낌을 파악하거나 어떤 그냥 그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에 굉장히 능하고, 이거를 딱 봐서 문장을 쪼개서 그대로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리모컨 매뉴얼 주고 자, 그대로 해봐. 그럼 아이들 못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왜? 리모컨에 있는 그 매뉴얼을 보고 한 문장씩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 해야 되거든요. 요즘 아이들 이거 못하는 아이들 많을 겁니다. 아이 수학 성적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국어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어 성적을 위한 국어 공부와 수학 성적을 위한 그 국어 공부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통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이해해서 내가 확인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딱 보고 모르겠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 이게 벌써 글 읽기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고 한 문장 한 문장씩 이 단어를 정말 이렇게 되새기는 거. 특히 수학은요, 문장이 5문장 있는데 그 문장 중에 하나라도 놓쳐버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사실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들의 의미를 빠짐없이 논리적으로 잘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수학 시간에, 수학 학원인데 뭘 시키냐면 처음에 10분 동안 글쓰기를 시켜요. 글쓰기를 시키고요. 주제와 관련된 글쓰기를 시키고요. 아이들 막 물어보거든요. 이거 선생님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물어보거든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자기의 의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정해서 써라. 그 다음에 뭐 시키냐면 스도쿠나 이런 거 엄청 시켜요. 그냥 여긴 것 같은데 찍는 게 아니라 꼭 여기에 3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 그 다음에 뭐 네모네모 로직 같은 퍼즐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 8인데 여기 7하면 될 것 같아가 아니고 꼭 여기가 8이어야 되는 그 논리적 이유를 찾아. 저는 이게 이제 수학에서의 글쓰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런 요약하고 해석하고 요런 글쓰기는 완전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초등 부모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지금 배우는 것들은 나중에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지, 지금 이걸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2자리 곱하기 2자리는 대학 수능 시험에 안 나옵니다. 3자리 곱하기 3자리 곱셈 안 나와요. 4자리 곱하기 2자리 안 나오고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안 나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왜 배우는 거냐면 중고등학교 때 써먹으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 써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로 자유자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유자재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유형별로 하는 아이들 자유자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것들을 내가 생활 속에서 써먹어보는 연습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드린 건지 한번 들어보시면, 수세기 있죠. 아이들이 정말 수 세는 법을 제대로 익혔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아이들한테 만약에 한번 여러분이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다음에 별이라는 숫자가 하나 새로 생겼어. 자, 수 한번 세봐 하면 아이들이 정말 수를 제대로 셀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저는 못 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아이들은. 왜냐면 수 세기는 외운 거예요. 99 다음엔 100이야. 100 다음에는 100을 냅두고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9 이렇게 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해지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3824는 3824가 아니에요. 3 곱하기 10의 3제곱 더하기 8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0의 1제곱 더하기 4 곱하기 10의 0제곱이라는 거죠. 이거를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하면 얘는 수세기를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문제를 못 풉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4자릿수의 자연수 A, B, C, D 했을 때 이거를 식으로 바꾸려면 A 곱하기 10의 3제곱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못해요. 근데 이게 또 어디까지 가냐면 10의 제곱이 아니고 예를 들면 3제곱이 된다거나 아니면 A 곱하기 X의 3제곱 해가지고 A 곱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을 생각을 해요. 이거를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1, 2, 3, 4, 5, 6, 7, 8, 90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9단 외워. 9단 외워. 3, 7, 24 그러면 3, 7이 왜 24니? 3, 7은 21이잖아. 그치? 다시 3, 7, 21 이렇게 하고 넘어가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가지고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지금 더하기 상황이야, 곱하기 상황이야, 나누기 상황이야 이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대부분은. 초등학교 때 지금 배우는 것들은 유형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활 속에서 내가 이걸 바로 써먹을 수 있느냐 요거를 꼭 체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나요? 수포자라고, 자기를 수포자라고 부르는 시점은 제가 느끼기엔요, 수학 공부하기 싫을 때 얘기를 합니다. 수학 공부를 더 이상, 나는 수학 공부를 더 이상 못하겠어. 어렵지만 이게 아니고요. 나는 수학 공부가 하기 싫어라고 생각할 때 수포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아이가 우리 학원에 와서 계속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걔한테 뭘 증명해 주냐면, 자, 해봐. 냅두잖아요? 자기 모르겠대요. 정말 모른다고? 난 내가 더 잘 알아.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더 잘 아니까 내가 더 잘 알거든? 해봐.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다가 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냐면, 할 수 있어, 없어? 말해봐. 그러면, 할 수 있대. 내가 지금 도와줬어? 안 도와줬대요. 근데 왜 할 수 있어?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그 얘기 왜 한 거야? 네가 그냥 하기 싫어서 그 얘기를 한 거지, 넌 못한 게 아니야. 네가 하기 싫다고 해야지 넘어가니까, 난 수포자라고 해야 넘어가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못한다고 하니까. 내 생각에 너는 이거 못하는 게 아닌 거야. 알겠어?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제가 혼내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너 머리도 나쁘다는 얘기 다시는 하지 마. 다시는 하지 마. 얘기하거든요. 저는 수포자? 글쎄요. 정말로 저는 정말 있긴 있어요. 정말 수학 얘 정말 못하는구나.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애들조차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 할까요?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어요. 왜 하기 싫을까요? 너무 지겹고 앞이 안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져. 왜 하기 싫어져? 당장 눈에 잡힐 것 같으면 좀 힘들어서 할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왜 안 보여?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거든요. 나를 잘하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 저는 이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쉬워요. 왜? 다들 그러고 있거든요. 다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진짜 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머리 때문인가요? 물론 머리가 아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머리가 감을 타고났다, 감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정말 다른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미국에 어디로 갈까요? 호주라고 하죠. 호주에 언어 감각 타고나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언어 감각을 굉장히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 자, 누가 더 영어를 잘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아마. 물론 이제 막 글쓰기를 하거나 이제 고급 이런 걸 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호주 사람이 영어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 쭉 자란 사람이 영어 하는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누가 더 영어를 잘합니까? 얘는 언어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얘는 이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감각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는 너무 결론이 빨라요. 얘는 수감을 타고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호주에서 걔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걔가 호주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유형별로 단어를 외웠어요. 문장을 외웠어요. 그럼 더 잘할까요? 저는 오히려 더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어렸을 때부터 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하고, 저는 이거를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하고 이 감이 없는 아이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냅둬도 이런 감을 막 재밌어가지고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이 감을 그냥 안 가지고 자란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주에서는 살으려면 싫어도 영어를 해야 되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영어 쓰니까 얘가 영어를 잘하게 되겠죠. 그런데 수학은 좀 다르잖아요. 수학은 그냥 모르고 잘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냅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학이, 저는 이 감각을 길러주면 못할 아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새우깡을 3개 사면 얼마니? 1,500원. 이런 감각을 계속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 야, 새우깡 3개 사는 거하고 콜라 5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싸게, 아이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아이가 못할까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자란 애들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부른 이유고, 수학 네이티브 스피커는 아무리 못해도 정말 이 어렸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 아니었던 애만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등급에서 3등급으로 성적 향상 가능한가요? 저는 고등학생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을 제가 과외한 적이 있어요. 그 고등학교 3학년이 저한테 와서 5등급이라고 했었거든요. 자기가 5등급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자기가 5등급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5등급이 아니에요. 자기가 5등급이라고 나한테 와서 말하는 애들은 사실 대부분 5등급을 한두 번 받아본 거고, 대부분은 5등급이나 7등급, 8등급 이렇게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7등급, 8등급, 6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랑 딱 3개월 했어요. 3개월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는 목표가 3등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3등급? 저도 사실 3등급?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3등급?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뭘 했냐면 초등학교 연산부터 다시 했어요. 진짜로. 빠르게 했지만 연산,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아니다. 7 곱하기 9는 7, 9, 63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7을 9번 더한 거야. 그러면 자, 3x는 무슨 뜻이니? x 더하기 x 더하기 x다. 알겠지? 그거를
그렇게도 할 수 있고 3 곱하기 x일 때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중학교부터 다시 했어요. 약수, 배수, 최대공약. 너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 이제 문제 푸는 법을 알겠다고 했고 수능 공부하겠다고 하고 저를 이제 그냥 저랑 이제 과외를 그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해는 아니고 그 다음에 재수해서 3등급을 받았어요. 실제로 6등급, 7등 받던 친구가 3등급을 받았어요. 고3 때 노력했던 아이가 재수해서 3등급을 받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노력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3등급까지는 누구나 갈 수 있다. 3등급은 누구나 갈 수 있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하면 2학년 때부터 하면 저는 2등급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등급 체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의 제한점은 뭐냐면 이게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나간 거를 커버해야 되는 시간과 나의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잖아요. 이 허들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허들을 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래서 중2 때까지를 사실 저는 약간 제 마음의 한계치라고 생각하고 중2 때부터는 제가 중2까지만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중3을 넘어가면 이 친구는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단체 수업에서 남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가능성이 없다. 방법을 찾아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방법을 찾으면 될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그 불안감을 극복하고 모험을 거는 그런 마음은 필요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저항감이 없는 건 전 중2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수학 공부 망치는 말 1위는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부모님 말 중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알겠지? 라고 생각해요. 알겠지? 알겠지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모르겠어. 이거 다행입니다. 알겠어? 라고 물어봤는데 아이가 모르겠는데 라고 하잖아요. 정말로 와 우리 아이는 됐다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알겠다고 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알겠지? 라고 물어보신 이유는 뭘까요? 네가 빨리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알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수학을 잘 가르치고 싶으면 알겠지라고 물어보지 않죠. 얘가 진짜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제가 판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걸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되면 제가 이미 가르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얘한테 알겠지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이는 알겠어라고 하고 나는 알겠다며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얘한테 문제를 풀렸거든요. 그럼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못 풀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하죠? 알겠다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일단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일단 한 가지부터 멈추자. 이 말 쓰지 말자는 알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있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질문이 약간 뉘앙스만 보면 딱 다른데요. 뭐가 다르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질문은 일단 뭐 질문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제가 이해했어? 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질문은 뭐냐면 제가 지금 거기서 이걸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차이가 뭐냐면 결국 저는 메타인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잘하지 않는 아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모호해요. 선생님 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수학은 좀 많아요.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하라도 물어보냐면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르겠어요. 차라리 선생님 저는요 첫 부분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첫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어떻게 얘기하는 경향이 크냐면 차라리 선생님 저는 처음부터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다짜고짜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도 모르겠어요와 선생님 저는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하나도 모르겠어요는 그냥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부터 잘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정말 아이한테 네가 모르는 게 뭐냐 정확하게 생각해봐.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니? 이 문제에서 네가 알고 있는 건 뭐야? 네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해가 가는 건 뭐고 이해가 안 가는 건 뭐야? 이거를 계속 물어봐 주시는 게 수학 공부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수학 공부뿐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공부에 저는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초등 수학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계산은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계산 어느 정도 하면 됩니다. 실수 안 하고 빠르게 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계산을 실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콜라 5개 사고 새우깡을 2개 샀어요. 콜라 5개 사고 새우깡을 2개 샀는데 3,000원을 냈어요. 근데 새우깡 하나에 1,000원이래요. 콜라 얼마야? 자, 이거를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를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다 배웠죠? 그럼 자, 이거를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느냐? 뭐냐면 3,000원을 냈는데 내가 새우깡을 1,000원인데 2개 샀다고? 그럼 2,000원. 그럼 3,000원이니까 여기서 2,000원을 빼면 1,000원이 남았어. 근데 콜라가 5개야? 그럼 이걸 5개로 나눠서 하나 200원이네 라고 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아무리 계산을 빨리 잘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걸 누가 못할까 생각하시죠? 저는 아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중학교 아이들이 연립방정식을 못 풀거나 함수 문제를 못 푸는 거는 함수나 연립방정식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저쪽에 사칙 연산을 써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탕을 10개씩 5명한테 나눠줬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10개씩 5명한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착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연히 10개씩 5명한테 나눠줬으니까 50이잖아요. 10 곱하기 5. 근데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2라고 그래요. 왜일까요? 10개인데 나눠줬다며 5명, 2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 제가 보면은 와, 누가 그런 애가 있어 생각하시죠? 절반 넘게 이런 실수합니다. 절반 넘게 이런 실수하고, 진짜로 조금만 복잡하게 만들어 볼게요. 의자 개수가 있는데 의자에 5명씩 앉으면 몇 명이 남고요. 의자에 몇 명씩 하면 의자가 남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거 계산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왜? 아이들이 못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애는 됐다, 계산 잘하네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써먹지 못하던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수학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냐면 실생활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자, 이 초등학교 때 쌓아온 게 어디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냐면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급격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미가 보여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디서 기미가 보이냐면, 여기서 진짜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리 애가 문자와 식을 잘 못 다룬다. 숫자로 계산하라고 하는데 문자로 계산하라고 하니까 뻘짓을 한다. 그럼 이거 진짜로 고민하셔야 돼요. 3 곱하기가 6인 건 알아요? 근데 3 곱하기 2a가 뭔지 잘 몰라요. 이거는요,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2a가 무슨 뜻이죠? a를 2번 더한 거예요. 그럼 3을 곱했으면 무슨 뜻이죠? 2a를 3번 더한 거니까 6a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갑자기 5a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3의 3제곱을 2제곱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9제곱이라고 한다거나, 이런 거 무슨 뜻이냐면 3의 3제곱을 2제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의 3제곱을 2제곱해요. 그러면 3의 3제곱은 3을 3번 곱한 거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3. 근데 그걸 2제곱했어? 그럼 그걸 2번 곱한 거니까 3을 6번 곱한 거네. 그러면 3은 그치, 3의 3제곱 2제곱은 3의 6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기계적으로 한 애들은 이걸 못해요. 그래서 3의 a제곱 곱하기 3의 a b제곱은 3의 a 플러스 b, 3의 a제곱의 b제곱은 3의 a 플러스 b, 이렇게 외우기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납니다. 중학교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정식 나오고, 함수 나오고, 부등식 나오고, 닮음 나오고, 피타고라스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와장창창 무너지면서 정말로 눈물 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 어떤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전형적으로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친구는 학교도 특목고를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 점수가 90점이 잘 나왔고,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으니까 특목고를 갔을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 가서 공부를 딱 하는데 내신이 8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 8등급. 애들이 그냥 수학을 잘하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는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모의고사도 7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90점 이하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문제를 풀려보잖아요. 모르는 내용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을 딱 보고 세우거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자유자재가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은 정말로 고등학교 가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조금 더 속상하고 많이 힘든 경우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오히려 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중학교 3학년 때 잘 버틴 게 더 문제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캐치해서 딱 메꾸고 왔어야 되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래, 유형으로 커버하고, 2학년 때 유형을 커버하고, 3학년 때 유형을 커버하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공통수학 미리 풀리고 두세 바퀴 돌려서 유형으로 커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기본 문제가 안 풀리면서 막 7등급, 8등급 떨어지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지 이 성향 차이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근데 이게 조짐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문자와 식이 나타났을 때. 정말 연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그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환경이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이런 말 하기 죄송하지만 저는 환경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영향이 큰데, 이 환경이 뭐 꼭 대치동에서 학원을 잘 보내주거나, 아니 엄마 아빠가 공부를 잘 가르쳐주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들이 저한테 와서 아이들한테
아이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쓴다. 중독이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문제야. 그럼 제가 솔루션을 드려요. 저는 확실한 솔루션이 있거든요. 아이가 내가 못돼서 이런 아이가 없어요. 자기도 사실 괴로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아이가 제가 물어봐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도 이거를 좀 덜 쓰고 싶다. 그럼 방법이 뭐야? 제가 이제 솔루션을 드려요. 어떻게? 저녁 시간에 다 같이 핸드폰 쓰지 마라. 가족 다 같이 쓰지 마라. 부모님들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왜? 부모님들 써야 되거든요. 이게 이런 환경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막 수학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선행학습도 안 시키고. 근데 저희 둘째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수학이래요. 그리고 막 되게 적극적으로 손들고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수학 막 뭐 하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 첫째가 저한테 자기도 나중에 책을 쓰고 싶대요. 왜? 아빠가 옆에서 책 쓰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부모님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요, 우리 아이를 대치동에 못 보내서 이런 거 아니고, 부모님이 정말 향상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늘 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더 낫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있느냐, 절제하는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밑에 두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느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들었을 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내가 못하는 모습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잘했을 때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고민하는 그 메타인지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사실 너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력하셔야 되는 게 막 공부를 잘 가르쳐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초등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못하는 걸 같이 하는 연습. 그러니까 같이 수영대회 나가라. 못해도 같이 수영대회 나가라. 저는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영향은 피할 수가 없다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의 IQ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이런 애티튜드는 아이들이 정말 보고 배우더라. 요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울대 도쿄대를 갈 수 있었던 공부 비법은 무엇인가요? 전 솔직히 제가 이제 공신이라고까지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저는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을 하도 많이 이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공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이라서 이제 정말 그 대치동이나 그런 영향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그럼 공부를 왜 잘했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외워.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지? 약간 이거 외우면 뭐가 좋지?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쳤던 게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이게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보면 고분고분하지 않고 약간 게을러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어요. 한국에 이 발명품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 성질이 급해서 그렇대요. 유럽 사람들은 좀 느긋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이 수도꼭지 같은 거 잘 안 바꾼대. 그냥 이거 뭐 돌리면 되지 뭐. 한국 사람들은 그거 안 돼. 그냥 딱 틀면 차가운 물 온도까지 딱 맞춰서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이런 발명품이나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어요. 근데 저도 약간 게을러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히려 게으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이게 막 불편하고 이런 걸 싫어하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게으름, 어떻게 보면 성실함인데, 저도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더 좋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야. 아니, 2 1은 2, 2는 4, 2, 3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더 잘해? 이렇게 어떻게 다 외워? 난 이렇게 못하겠어. 아니, 그리고 이 수학 공식, 뭐 2분의 마이너스 b, 뭐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만 4ac, 뭐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워? 점과 직선 사이 어떻게 다 외워? 분명히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저는 이런 것들 어렸을 때부터 찾았는데, 이런 게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고, 제가 느낀 바가, 제가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주입해 줬을 때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울대 가고 도쿄대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했더라. 대부분 이렇게 했더라. 자기는 주입식으로 했대요. 근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는 암기했어라고 말하는 거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암기했다는 건 달라요. 공부 잘했다는 애들이 암기를 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무작정 외워가지고 막 진짜 무지성을 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도 다 그 안에서 효율을 추구하고 뭔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했다는 얘기지, 그냥 나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 안 가는데 외웠어, 유형을 했어, 이런 친구는 거의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약간은 고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이런 마음가짐, 더 좋은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가짐,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는 마음가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도 서울대 입학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돌아가면, 사실 지금 서울대 가기가 예전보다 좀 쉽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의대가 없었으니까. 저는 지금 저의 이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면 정말 훨씬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훨씬.
왜냐면 그때는 저의 공부 방법이 맞다고 컨펌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확실히 알잖아요. 제가 만약 정말 이렇게 가서 공부하면은 전 진짜로 너무너무 재밌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게 약간 군대 전역한 사람이 난 군생활 재밌겠다 이런 거랑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저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겠다. 불안해 할 필요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누가 나를 이렇게 서포트 해줬다. 그럼 난 진짜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공부 방법들을 더 개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스템이면 더. 제가 말하는 공부법은 결국은요, 한 과목에 몰빵해가지고 다 때려잡아라가 아니고 공부의 효율을 올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공부의 효율을 올리지 않으면 요즘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암기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겠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옛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쌓아야지 암기로 수학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제가 인정할게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거기까지 못해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공부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효율이에요. 근데 요즘에 입시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효율입니다. 수행평가도 챙겨야 돼, 과학도 해야 돼, 수학도 해야 돼, 영어도 해야 돼, 내신도 챙겨야 돼, 수능 공부도 해야 돼, 수리 논술도 준비해야 돼, 모두 해야 돼.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요즘 아이들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으로 가면 저같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뭔가 되게 쉽게 핵심을 파악해서 어떤 이렇게 쉽게 이런 공부를 해나가는 게 요즘 세상에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몰빵해서 공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요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오히려 영재교나 과학고 가는 친구들도 걱정이 될 정도로. 왜 거기 가서도 균형 잡히게 다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히게 메타인지를 발휘해서 문제를 잘 파악하고 핵심을 잘 패고 전략을 잘 수립하고, 이런 방법들이 요즘 사실 입시에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 자식도 서울대 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제 자식을 저 대신에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저랑 똑같이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전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운전하고 공부는 아빠한테 배우는 거 아니라고.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 수학을 가르치는 게 어렵냐면, 수학이나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어렵냐면, 이게 공부라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산이랑 똑같아요. 근데 산을 내가 아무런 구속 없이 올라가면 사실 내려오게 되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옆에 어떤 책임감과 어떤 구속이 있을 때 사실 그것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에 대한 자기를 위한 거든, 아니면 옆에서 지켜보는 거든, 책임감이든, 부모를 실망시키기 싫은 마음이든, 과시욕이든, 아니면 성취욕이든, 뭐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모가 옆에서 가르치면 여기서 어리광이 나오고 싸움이 나서 그게 끝나요. 그래서 부모가 어지간히 휘어잡고 이걸 하지 못하면 사실 부모님도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더 어리광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한테는 오히려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렇게 못하겠고, 우리 아이들도 갑자기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저한테는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막 얘기하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사교육의 위력이 그런 면에서 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아빠가 해줄 말을 밖에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를 누가 우리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주고,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제가 아이들 관리하고 과외할 때 아이들 관리해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 누가 해준다? 저는 서울대로 못 박는 건 그렇지만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가서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데에 있어서는, 물론 사춘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사춘기라는 변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맹목적적으로 의대 가고 싶다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제일 잘 알잖아요, 자식을. 부모님이 자식을 제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이 거기서 행복한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대가 제가 이제 좋은 직업, 좋은 진로인 거를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겠죠. 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길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가장 안정된 길이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 시대가 오고 하면서 조금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직업들은 그럼 저한테 찍어달라고 그거는 저 자신 없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의사라는 직업은 사실은요, 과학 영재, 수학 영재들한테는 굉장히 안 맞는 길일 가능성도 있어요. 과학 영재들이나 수학 영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반복하는 거, 단순한 걸 반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물론 그 안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찾겠지만, 의대 공부 자체가, 그리고 의사의 처음에 이 수련하는 활동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행복하지 않아 하는 친구들을 본 것 같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 친구의 인생이 망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친구들은 또 의사의 이 길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가면서 그 밖의 활동들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것들을 찾고 인생 행복을 찾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만 직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경우도 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대 가서 의대에 갈 수 있는 친구가 공대생이 되면 그만큼 돈을 못 벌어? 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버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뭐 제가 그렇다고 막 의사를 막 부러워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좋은 길들이 있어요. 충분히 좋은 길들이 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의대를 때려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한테는 정말 그 아이가 열린 마음으로 저한테 말을 해준다면 제 주변에 의사 친구들도 많고요. 뭐 소개시켜 줄 수 있고 그 친구도 이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저는 말릴 이유 없죠. 근데 그 물어보긴 할 것 같아요. 됐을 때 의사라는 직업이 갖고 싶은 거니 의사라는 직업을 가져서 부수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좋은 거니 그러니까 의사라는 그 잡 자체가 좋은 거냐 아니면 의사라는 잡을 가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부가적인 것들이 좋은 거냐 이건데 저는 이런 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의사가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주변 것들이라고 해서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나 안정성이나 그런 뭐 주위의 평판이나 다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정말 의사라는 그 직업이 갖고 싶은 거냐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그 옆에 있는 부가적인 것들이 갖고 싶은 거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라는 직업도 내가 교수가 되고 싶은 거냐 아니면 교수가 됐을 때 뭔가 안정되고 뭔가 주위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해 주는 걸 좋게 생각하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극단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삼성전자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죠. 저는 이제 면접관이었으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면접관으로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들어올 때는 다 삼성전자 들어오면 아무리 들어온 꼴 봐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난 여기에 열심히 잘 다닐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거짓말이 아닐 거예요. 실제로 다닐 거예요. 왜? 돈을 그렇게 주는데 내가 그걸 왜 못 참냐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그만둡니다. 우리나라에 신입사원 그 1년 안에 퇴사 비율이 15%가 넘어요. 대기업도 포함해서. 무슨 뜻이죠?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삼성전자를 그만두는 비율이 15%가 넘어요. 근데 의사는 다를까요? 의사도 그렇게 의사만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정말로 생긴 대로 살지 못해서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고, 제가 지금 의사가 돼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친구들까지 막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고민은 꼭 해봐라. 그리고 제 와이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됐으면 우리는 결혼 안 했을까? 와이프가 저한테 넌 아마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가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아마 너는 못 참고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가 의대 진학을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아이가 동의한다면 뭐 와이나. 왜냐면 저는 말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님 이렇게 생각하시나. 왜냐면 제가 뭘 전제를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때려칠 애들은 때려쳐요. 네, 때려칠 애들 때려치기 때문에 부모님이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대 공부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의대 공부는 저는 의대 공부를 할 자신이 없어요. 안 간 것도 있는데 의대 공부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괴롭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 저는 제가 지금 그 대학 때 얻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안 바꿀 것 같긴 해요. 저는 안 바꿀 것 같긴 한데 개인의 선택이겠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의사 부모님들이 자식을 의사시키려고 하시는 비율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의대 갈 수 있는 친구가 의대 가겠다.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의사가 되고 나서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시면 뭐 저는 그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 의대 준비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의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의대에 대해서 가타부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게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의대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건 저한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고 맞는 친구도 있고 그게 또 직업이 돼서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뭐 네가 책임질 거냐 하시는 분들 저번 댓글에도 많았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엔지니어의 삶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의사보다 더 상한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돼서 벌 수 있는 돈도 물론 굉장히 많겠지만 만약에
진짜 많이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엔지니어가 되시는 것도 방법이고, 요즘에 자연과학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말로 재미있는 일 하고 싶잖아요. 그거 공대에 가셔도 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되게 높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굉장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가서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를 해결했을 때 짜릿함. 아, 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이거 아빠가 만든 거야. 알겠어? 약간 이런 느낌들. 그런 느낌을 따라 사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가 점점 더 엔지니어를 찾는 시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AI 시대가 되면 엔지니어는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직업군마다 내 직업은 대체될 것 같아. 내 직업은 좀 어려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엔지니어들은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특히 고급 엔지니어들. 왜냐면 이거는 너무 삽질이어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AI가 어떻게 대체하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재밌고 창의적이고 뭔가 신나고, 하지만 또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길이니까 엔지니어가 되시는 거, 또 자연과학의 세계를 탐구해 보시는 것도 같은 선상에 놓고 하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권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제 얘기를 듣고 가슴 떨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연을 하고 막 하면 제 얘기를 듣고 가슴 떨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공대로 오세요. 의대 가지 마시고. 서울대 공대 출신이 부러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공대생 치고는 잘 됐다. 근데 제가 공대생 되고 잘 됐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굉장히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공대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훨씬 못했던 형. 그 형이 회사 차려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대기업에 있는 분들은 중소기업에 가면은 뭔가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중소기업에 와서 이번에 스타트업 해가지고 돈 훨씬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오히려 그런 게 부럽고, 의사들을 부러워해 본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의사들을 부러워해 본 적은 없고, 제가 부러워했던 분들은 자기 사업을 일궈서 뭔가 이렇게 작지만 작더라도 자기의 것을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걸 다음에 뭐 해보지? 이걸 다음에 뭐 해보지? 하는 분들을 전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은 좋은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저기 되게 밖에 나가서 세계를 누비면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웠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대의 삶을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하죠. 사람들이 엔지니어는 60대면 그만이고, 나 의사는 70대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엔지니어도 60 넘어서 자기 걸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의사도 70대까지 자기 걸 하려면 결국 자기 병원이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한 번은 자기 거를 하는 계기가 있어야지 이게 말씀하신 비교가 성립이 돼요. 의사가 나도 안주하겠다고 그냥 자기 병원, 자기 페이닥터로 계속 있는데 70살까지 페이닥터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있긴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 의사도 한 번 정도는 도전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또 어딘가 고민하고 내 거를 시작해보고 개고생하는, 정말 그런, 처음엔 환자가 없는데 막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 이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의 고민을 공대생이 하잖아요.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는 막 어설프게 막 이런 사업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공대나 회사 다니면서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한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훨씬 더 재밌게 사는 모습을 많이 봐서 저는 그게 훨씬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공대생의 최고 장점을 말해보면, 의대에 나오신 분들은 70살까지 일할 수 있지만 계속 일하셔야 되죠. 공대생들은 성공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안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의사와 엔지니어의 인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을 겪으면서 이게 왔다고 생각해요. 불안정한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잘려나간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쓰시냐면은, 지금도 댓글 쓰신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엔지니어는 60대면 50대면 할 게 없다, 55세 되면 잘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의사는 60, 7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70까지 일하는 의사 못 봤고요. 제 주변에 회사에서 55세 잘린 사람 요즘 못 봤어요. 본인이 그만두시는 경우는 많아요. 나 이제 다른 거 하겠다? 아니, 내가 지금 그만둬야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그만두겠다고 그만두시는 많거든요. 요즘 대기업들 못 잘라요, 사람들. 함부로, 야, 너 이제 나이 많으니까 나가. 이런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나 그런 불안정성에 대한 비교는 옛날을 너무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때 공무원들이 되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연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죠. 의사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이고 도전받지 않는 직업이냐 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은 귀납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옛날부터 위기다 했는데 지금도 잘 버틴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댓글 다세요. 옛날에 공대생과 지금 의대생의 격차, 옛날에 공대생과 지금 의사 격차가 많이 좁혀졌어요.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좁혀졌어요. 근데 지금 AI 시대가 오고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고 의사는 늘어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되고 싶은 게 아마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저기 지방에 가서 시골에 가서 거기에 기여하고 싶은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좋은 지역에다가 병원 차리는 거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 경쟁은 안 치열해질까요? 저는 치열해진다고 봐요. 치열해진다고 보고, 또 의료에 어떤 그런 민감한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유망 직종이라고 생각하지는 전 않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회사를 나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학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으면 저는 그냥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것 같고,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들이 사람들의 손이 쥐어지는 걸 보면서 더 기쁜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교육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좀 변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근데 제가 또 멀쩡한 직장 때려쳐 나온 거는 뭐냐면 그 변화에 어떤 감지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세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심지어 대형 학원들의 원장님들도 이제 사교육은 끝물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사교육의 끝물이라서 사교육이 없어진다는 게 아닐 거예요. 사교육의 어떤 형태, 우리가 이 사교육을 시키는 어떤 그 이유와 목적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값, 그리고 어떤 그 형태는 계속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로 우리나라 이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정말 이 많은 어린이들이 글로벌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소외되고 있는 저기 다른 군지에 안 사는 친구들, 지금 당장 수학에 흥미 없는 친구들도 우리가 이렇게 내버려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도 자기 역량을 충분히 끌어올리도록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국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입시에 살아남는 길이다. 입시도 결국은 그런 친구들이 잘한다. 그냥 시킨 대로 따라가고 이런 친구들이 성공하는 비율보다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주체적으로 메타인지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친구들이 입시에 성공한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런 움직임도 있을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